세계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그 방 안에서 이제는 옷을 얌전히 입고 있는 시체 위에서 리웨는 벌써 여러 날 전에 페스트가 아래서 서성거리고 있는 테라스 위에서 시의 문이 습격당한 후에 정적이 떠돌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도 그는 이미 죽게 내버려두고 온 사람들의 침대에서 들려오는 침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은 휴식이었고 똑같이 장엄한 소리였으며 전투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 찾아오는 진정 상태였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침묵은 너무도 강렬한 것이었고 또 패스트에서 해방된 시기와 거리의 침묵과 너무나 긴밀하게 일치되었기 때문에 리웨는 이번이야말로 정말로 결정적인 패배, 전쟁을 종식시키고 또 평화 그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패배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타루가 평화를 다시 발견해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의사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결코 평화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또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라든가 친구의 시체를 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휴전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바깥은 여전히 추운 밤이었고 맑게 갠 차가운 하늘에는 별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어둠침침한 방 안에서도 유리창을 얼리는 추위와 북극의 밤으로부터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침대 옆에는 리위의 어머니가 낯익은 자세로 오른쪽 머리맡에 놓인 전등의 불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리웨는 불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 한가운데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저녁이 되자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전해져 왔다. 할 일은 다 끝마쳤느냐? 어머니가 물었다. 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은 침묵의 밤샘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가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시선이 마주치면 아들은 미소를 보냈다. 방거리의 정다운 소음이 거듭 들려왔다. 비록 허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자동차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차들은 빠른 속력으로 사라졌다가는 이내 또 나타나곤 했다. 소리를 내어 부르는 소리, 다시 시작되는 침묵, 말굽소리, 모퉁이를 도는 두 대의 전차가 삐걱거리는 소리, 분명치는 않지만 뭐라고 짓거려대는 웅성거림,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밤의 나직한 숨소리. 베르나르야, 네, 고단하지 않느냐? 아니, 괜찮아요. 그때 그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또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표현을 발견해내는데 그렇게 강렬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서로를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혹시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애정을 고백하지도 못한 채로 죽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타루와 그토록 다정하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자신들의 우정을 우정답게 표현도 못한 채 죽어갔던 것이다. 타루는 그의 말대로 내기에 졌다. 그렇지만 리웨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단지 패스트를 함께 겪었고 그 일에 대해 추억을 가졌다는 것. 우정을 느꼈으며 앞으로 언젠가는 그것도 추억이 되어 회상되리라는 것을, 그것만이 그가 얻은 것들이었다. 인간이 패스트나 그 외의 인생의 모든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에 대해 경험한 것과 추억하는 기억뿐이다. 아마 타루도 그것을 두고 내기에 이기는 거라고 말했던 모양이다. 또다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고 어머니가 의자 위에서 몸을 약간 움직였다. 리에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미소 지었다. 부인은 아들에게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너 아무래도 산으로 휴양을 가야겠구나. 거기로 말이다. 그래야 할 거 봐요, 어머니. 그렇지. 거기서 좀 쉬어야겠다.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곳에서 여기에 모든 일은 추억이 되리라. 하지만 내기에 이긴다는 게 결국 이런 것이라면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추억에 남은 것만을 간직하고 살아갈 뿐이고 바라는 것은 모두 잃어야만 한다는 얘기니 삶이란 그 얼마나 괴로운 노릇인가. 아마도 타루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터라서 꿈이 없는 인생을, 그게 얼마나 메마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희망 없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아무도 단죄할 권리를 주지 않았던 타루. 그러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단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때로는 희생자가 사형 집행자의 노릇까지도 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타루는 분열과 모순 속에서 그의 인생을 보낸 것이며 그래서 그는 희망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종교적인 성덕을 추구하고 인간에 대한 봉사로 마음의 평화를 구했던 것일까? 사실 리에로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자기가 앞으로 간직하게 될 타루의 이미지는 자동차의 핸들을 힘차게 잡고 차를 모으는 한 남자의 모습이거나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길게 뻗어있는 육중한 육체의 모습일 것이다. 삶의 체험과 죽음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체험인 것이다. 이튿날 아침 리위의 의사가 자기 아내의 부고를 전해받았을 때 침착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는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전보 한 장을 건네주고는 우편 집배원에게 팁을 주기 위해 진료실을 나갔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전보를 펼쳐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았다. 그러나 아들은 유리창 너머로 향구를 밝히며 다가오는 장엄한 아침 풍경을 뚫어지게 내다보았다. 베르나르야. 리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다. 의사는 물끄러미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전보니? 어머니가 물었다. 결국 그렇게 됐답니다. 의사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일주일 전에요. 어머니는 창문으로 얼굴을 돌렸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한 뒤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몹시 속이 아프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이 괴로움이 별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이틀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똑같은 괴로움일 따름이다.